자, 곧바로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자, 원가 방식 하에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요, 적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산법.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취지가 요겁니다. 자, 내가 1억을 갖고 있습니다. 1억을 갖고 있는데, 자, 은행에다 예치를 딱 하게 되면요,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하게 되면요, 5% 정도의 이자를 주겠답니다. 이렇게 주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요, 1억 투자하게 되면, 1억짜리 투자하게 되면 한 5% 정도는 임대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현금 갖고 있다고 재산세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수리비 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수리비도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누구한테 2년 동안 빌려줬다. 그러면 자동차 가치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것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가져간다면요, 이거 외에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재경비도 좀 받아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 재라는 게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경비도 받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 여러 가지 경비를 쭉 쌓아서 그 임료를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적산법이라는 겁니다. 적산 전력계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쓴 전력량을 합쳐서 요금 내는 거죠. 이것도 각종 경비를 쭉 쌓아서 뭘 책정하겠다고요? 그 임료를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요 정도만 기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기대이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율이라고요? 기대이율. 이쪽으로 할게요. 자, 1억을 뭐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기초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밥 먹고 나서 정신 못 차리네요. 무슨 가격이라고요? 기초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이 5%를요, 기대이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이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저희 경비들, 여러 가지 경비를 딱 쌓는 게 적산한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료를 구한 거를요, 적산임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적산임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문제에서 간단히 물어본다면 요 정도 풀 줄 아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계산 문제 한 번 딱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계산 문제. 자,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5천만 원이고 상각 후 세공제 전 기대이율은 5%랍니다. 문제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기초 가격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기대이율은 그대로 5%라는 얘기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5%. 자, 여기다가 자, 이 부동산 임대차함에 따라 임대료가 포함돼야 될 감가상각비 등 필요재 경비가 연 70만 원이라는 얘기죠.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연 70만 원. 그러면 뭐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320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지구인을 가정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지구인을 가정하고, 지금부터는요, 자, 외계인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무슨 거라고요? 외계인.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기필코 수석하겠다는 어떤 외계인이죠. 약간 이상한 외계인.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으면 듣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요 기초 가격은요, 보통 이렇게 볼게요. 기초 가격은 아까 얘기했던 자, 그 원가법 하에 나온 가격 있죠? 적산 가치. 요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교 방식 하에 나오는 거래사례 비교법 하에 나오는 비준 가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써도 상관없는데, 자, 이따가 하겠지만 수익 가치 있죠? 수익 방식 하에 나오는 수익 가치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수익 가치라는 게 뭐냐면, 순수한 순수익에다가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 가치를 구할 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순수익이라는 게 임대용 부동산은 순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순임료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온 게 이거죠. 근데 지금은 임료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온 게 이거죠. 임료를 계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하려고 하는 게 임료죠. 논리상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온 게 이거죠. 근데 지금 임료를 예측해 보는 거 아닙니까? 예상된 임대료. 그러니까 논리상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기대율은요,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걸 기초로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기대율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게 모의고사에서 어쩌다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 신경 쓰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감유, 조손, 결공정. 이건 제가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유, 조손, 뭐라고요? 결공정.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냥, 저 혼자 암기한 겁니다. 너 혼자 암기하라고요? 저 혼자. 자, 그리고 요거는 항상 예와 예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요, 삼각후라는 게 삼각비는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는 빠져있다고요? 삼각비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은행에서 5% 이자 준다고 할 때는 세금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5% 이자 주겠다. 그러면 세금 포함되는 겁니다. 쥐들이 이제 세금 이자 주면서 세금 빼고서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금은 아주 포함되는 겁니다. 뭐는 포함됐다고요? 세금은 포함됐다. 세전이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세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비 이거는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이 자동차가 됐든 건물이 됐든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거 당연히 받아내야겠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몇 년 빌려주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요? 가치가 떨어진 거 있죠? 받아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요, 요거는요, 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1년 동안 빌려준다 가정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하고요? 1년 동안 빌려줄 때 임대료 얼마나 받을 건가 있죠? 요거 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평생 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빌려줄 때 얼마를 받을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정평가사라고 생각하면서 얘는 이런 건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건 포함 안 된다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각종 유지관리비 같은 거 생각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나가는 비용 중에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 수선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자, 공익비라든가 부가사용료 이런 거 생각할게요. 부가사용료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쓰면 쓸수록 더 내야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것들은요, 많이 쓴 사람 많이 내야 되죠? 아닌가요? 적게 쓴 사람 적게 내야 되죠? 그럼 이거를 요 임대료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대료는 매달 아니면 매년 일정씩 받는 거죠?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별도로 고지해야 됩니다. 별도로 따로 고지해서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받아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공익비라고 해서 자,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1, 2층 사람들은 자, 엘리베이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나요? 그런 사람 받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용자, 사용하는 만큼 내야 되고, 아니면 뭐라고요? 이용자만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볼게. 월이면 월, 연이면 얼마 받을 건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유지관리비 중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은요, 우리 건물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경우는 크게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액은 그냥 현상유지 차원에서 들어간 돈 있죠?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교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은요, 돈이 들어갔는데 이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지출액 있죠? 가치가 증진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수선 같은 거 했다. 이러면 더 오래 써요, 안 써요? 대수선이 기둥 틀이라든가 아니면요, 내력벽 같은 거 손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런 것들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이 수익적 지출액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적. 근데 자본적 지출액은 자, 생각해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를 왜 1년 동안 다 받아냅니까? 받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기초 가격에 포함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다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가격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맨날 화장품 찍어 바르고 우유 같은 거 먹는다. 이거는 현상 유지 차원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죠? 근데 자, 이거 어떤 여자분이 불로장생 보양을 먹거나 아니면 턱 같은 거 수술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가치가 증진되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세요? 아니면 자동차를 타다 보면 오일 같은 거 교환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건 현상 유지 안에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근데 엔진을 올 수리했다. 엔진을 뒤 바꿨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치가 증진되는 지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거를 1년 동안 받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다 포함시켜서 전 기간 동안에 받아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하세요. 뭐라고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공과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매년 내는 것들이죠. 그래 이거는 여기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요거를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느낌. 그리고 자 재산세가 여기 순서에 따라서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소득세 포함됐어 안 됐어요? 세해 전이라고 했죠? 세해 전이라고 했죠?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이중 계산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취득세를 왜 1년 동안 받아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가격에 포함시켜서 다른 사람한테도 받아내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손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멸성은 뭐예요? 소멸성은 나중에 환급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받아내야 되겠네요. 근데 자 비소멸이다 혹은요 비소멸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환급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돌려받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결손준비비라고 해서 혹시 여기는 세입자가 나중에 날릴 수 있어 없어요? 날릴 수 있죠. 그러고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근데 보증금을 받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실, 손실, 상당액이라고 해서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며칠 비어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뭐 지들이 이사를 할지 안 맞는 거니까 이거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포함시켜서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종업으로 월급 같은 거 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포함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할만한가요? 그냥 이게 딱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자기가 평가사라고 생각하면서 임대료 책정하려는데 이런 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구나. 부가사용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왜 여기다 포함시킵니까? 별도로 고지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럼 왜 여기다 얘들한테 한 번에 얘들한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1년에 한 번에 받으면 안 되죠? 그래 여기다 기초가격 포함시켜서 자 다른 사람들도 받아내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적혀 있는 거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 밑에 서술형 질문 알아볼게요. 자 1번에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곱하여 얻어지는 순임료는 일종의 기회비용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거를요 기초가격의 기대율을 포함해서 받은 임료 있죠. 요거는요 이걸 만약에 은행에다 예치했더라면 이자 받는 거 있죠. 일종의 기회비용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기초가격은 원가법으로 구한 적상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비준가치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임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미리 예상되는 임료 등을 기초하여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수익가치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가치로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합니다.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기대율은요 임대차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임대차 기간에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수익률이므로
이따가 하겠지만 내용 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환원율이죠. 요거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율은요, 상각 후 세공제 전 이유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뭐 사용한다고요? 상각비는 빠져있고 세금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것들이 기대율을 산정하는 어떤 기초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는요, 투하자본의 회수액으로 필요재경비의 형태로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포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기타, 유지관리비는요, 필요재경비에 포함하되 공익비라든가 부가사용료, 자본적 지출에 이거는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는요, 소멸성 보험료는 필요재경비에 포함하되 비소멸성 보험료는요,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세공과 중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픽료재경비에 포함해야 됩니다. 픽료재경비. 그렇지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는, 취득세 이런 거는 포함하면 돼야 안 돼요? 어디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요? 픽료재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발음 조심해야 돼요. 픽료재경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제가 어디냐면 3번부터 2번부터 9번까지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내용을 한 겁니다. 기출문제 아닙니다. 나온 적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냥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모의고사 나온 거를 집어넣은 거지 나올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초가격이 뭐라고요? 기대율.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 더해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비교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분석하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자, 요거는요,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요거 가지고 수정하겠다 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례는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동네. 자, 요거를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할게요. 대상. 근데 이런 데 사례가 없다면요, 요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자, 그래서 얘와 얘는 상당히 어떻다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가격 대비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요,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범위라면요, 얘와 비슷한 것들은 뭐가 됐다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이 정도 범위라면 얘와 뭐라고요?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구하도 이 정도에서 구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 지역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걸요, 동일 수급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례를 구하더라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이 정도 범위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 알아볼게요. 옆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사례 자료는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 같은 동네니까 비교할 필요 없지만 최소한 이런 데서 구해야 되죠. 이런 데서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례 구하면 돼야 한대요. 남양주에 있는 사례 구하면 돼야 한대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동일 수급권 정도에서 구해야 지역적인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별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뭐든지 비슷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조가 얘는 철근 콘크리트 조조인데 얘는 벽돌조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 용도도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얘는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얘는 50층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자, 경관 연수도 얘는 5년밖에 안 되는데 얘는 50년 된 아파트다. 이것도 비교하기가 매우 곤란하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비슷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는 얘기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야 되죠? 받고 소비할 수 있다. 오비 맥주나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는 받고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겠죠? 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0년 전에 1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50년 전에 1억에 거래했으면 요즘에는 올랐겠죠? 어떻게 반영합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이거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정보정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 사례가 자 어쨌거나 뭐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 금매, 정부엔 강압적 거래 있죠? 이런 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사례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은 안 돼요. 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하되 중요한 거는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사정 보정이죠. 특수한 사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정 못하면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평 기억하세요. 원칙적으로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선택은 가능한데 어떤 경우라고요? 사정 보정이 가능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요거를 이제 요걸로 수정하는 작업 있죠. 요거를요 사례 자료의 수정이다. 아니면요 사례 자료를 정상화한다 해줍니다. 정상화한다 해줘요. 자, 이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먼저 뭐 거기 있는 거 무시해도 됩니다. 요것만 잘 할 줄 아시면 돼요. 요것만. 자, 수정할 때는요, 맨 먼저 사례 부동산의 가격 있죠? 요거 있어, 없어요? 2년 전에 3억이 거래했다. 그럼 여기다가요,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는데,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사정보정,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으면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걸 사정보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사정보정한다. 그 다음에, 제가 2년 전에 3억 거래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이거 반영해 줘야 돼요. 이거를요, 시점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수정한다고요? 시점 수정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 사례를, 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걸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2년 전에 거래했다면 요즘에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바꿔놨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례가 저기 유사지역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중에 요거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걸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저 사례도 건영 아파트고, 그 다음에 대상도 건영 아파트인데, 대상 부동산은 베란다를 텄습니다. 근데 사례 부동산은 베란다 안 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비싸요? 베란다 튼 게 더 비싸겠죠? 트는데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요인도 비교해야 됩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개별 요인도 비교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비교치들을 전부 다 곱한 거 있죠? 요거를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무슨 가치라고요? 비준 가치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뭐라고요? 준한 가치. 그래서 뭐라고요? 비준 가치 해주면 돼.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순서, 물론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 시, 지, 개, 이런 식으로. 사시, 지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아, 면적은 넓은 의미에 다 그 개별 요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별 요인 다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아, 면적 차이난 것도 개별적인 차이는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얘는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뭐라고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예를 할 때는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나와요. 뭐라 한다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이렇게 놓습니다. 얘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지수법이라는 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변동률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지수법은 변동률법인데 얘가 거의 한 80% 물어봅니다. 얘는 한 20%.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놔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뭐라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놨어, 안 놨어요? 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사례가 이제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 그럼 여기다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 있죠? 그럼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뭐라고요? 100분의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얘는 사례만 조정하면 돼요. 사례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얘는 정상적 가치로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자, 금매로 2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20 빼주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사례가 사기당해서 비싸게 20% 고가로 거래했다는 얘기죠? 그럼 20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사례가 1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10 빼주면 되죠? 20% 고가로 했다. 그러면 20 더해주면 되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이 금매로 20% 싸게 거래했다. 그러면 20 빼주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80분의 100. 이게 바로 사정보정치입니다. 뭐라고요? 사정보정. 자, 이번에는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을 100분의 100 놨죠?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지역적 요인에서 30% 우세다. 그러면 여기다 30 더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아니,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이 30% 우세라고 했죠? 그럼 30 더해주면 돼요. 만약에 10% 열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0 빼주면 돼요. 우습잖아요. 이번에는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10% 열세다. 그럼 여기 10 빼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세인 쪽에다 열세인 거 빼주면 돼요. 우세인 쪽에다 우세인 거 더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을 100% 100 놨어, 안 놨어? 놨죠?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 요인에서 30% 열세다. 그럼 30 빼주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개별적 요인에서 15% 우세다. 그러면 15 더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딱.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이제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시점이고, 요거는요, 평가하고자 한 시점인 기준 시점인데,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된 시점에서의 부동산 물가는 100이었는데, 자,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는 130이다. 그러면 그동안 몇 프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30% 올랐다. 그럼 무조건 100분의 13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00분의 뭐라고요? 130. 이렇게 하는 걸요,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지수법.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게 한 80%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거래 시점과 부동산을 평가하고자 한 시점,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 물가가 매년 5%씩 올랐답니다. 매년 몇 프로 올랐다고요? 5%씩 올랐다. 이럴 경우는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있죠? 요거 계산해야 돼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1 플러스 5%죠? 이 5%면 0.05 아닙니까? 맞죠? 요거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그러니까 제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변동일법이라는 겁니다. 되나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한번.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깨끗이.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251페이지. 요것만 잘 풀이하시면 돼요. 251페이지에 계산형 문제 있어 없어요? 요거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사례 토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자, 시장 가치보다 10% 고가로 거래됐을 경우에 사정부 정치는 밑으로 안 쳤으면 쳐보세요. 사례 토지가 밑줄 쳤나요? 사례 토지가 10% 고가로 10% 뭐라고요? 고가로.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사례 토지가 10% 고가로 거래했죠? 그럼 여기다 1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10을 더해주니까 얼마라고요? 110분의 100이죠? 요거를 사정보정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정보정치.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할 경우에 지역요인의 비교치는 밑줄 쳐볼게요. 사례 토지가 뭐라고요? 사례 토지가 20% 우세. 몇 프로 우세라고요? 20% 우세. 자, 보세요. 자, 지역요인 비교하는 겁니다. 사례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례 토지가 몇 프로 우세라고요? 20%죠. 여기다 20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120분의 100 있죠?
요거를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5번 볼게요.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일 경우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밑줄 쳐볼게요. 대상 토지가 뭐라고요? 대상 토지가 25% 열세. 자, 그럼 볼게요.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토지가 25% 열세죠? 그럼 여기다 25를 빼줘야 되겠네요. 그럼 100분의 75 있죠? 요걸요, 개별 요인의 비교치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서 2번 볼게요. 자, 2015년 7월에 택지를 구입하였다. 기준 시점인 2020년 7월에 시점 수정치는 5년 지났죠?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2015년 7월에 택지지가수는 100인데 2020년 7월에 택지지가수는 120이죠? 5년 동안 몇 프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20% 올랐다. 그러면 요대로 해주면 돼요. 100분의 얼마라고요? 120. 이렇게 해준 걸요.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3번 볼게요. 인근 지역에 적용할 지가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씩 상승해 왔는데 2년 전에 구입한 사례 토지의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매년 몇 프로씩 올랐어요? 10% 올랐는데 2년 전에 구입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0%면 0.1이죠? 요거에 제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변동률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변동률법.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종합 문제를 풀어볼게요. 종합 문제 한 장 넘겨볼게요. 7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이렇게 재미없나요? 네? 근데 짜증내면서 말씀하시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는데, 얼마 거래했다고요?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자, 이 사례 부동산이 시장가치 대비 20% 저가로 매입됐답니다. 자, 사례가 20% 저가로 매입됐죠? 그러니까 여기다 20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의 지수는 100이었는데, 기준 시점의 지수가 120이다. 20%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얼마라고요? 120 해주면 되죠? 아, 거래 시점은 100, 기준 시점 12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분의 120. 할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또한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랍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 부동산이 지역적으로 20% 열세죠? 여기다 20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또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랍니다. 자, 사례분의 대상인데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라고 했죠? 그러면 20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사례분의 대상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전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본다면, 자, 15억 곱하기 얘는 얼마라고요? 80분의 100 아닙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100분의 120. 얘는 얼마라고요? 100분의 80입니다. 이렇게. 얘는 얼마요? 120분의 100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15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곱하기 80에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약분이 자신 있으면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은요. 얘랑 약분 돼야 한대요. 되고 얘와 얘도 가능하죠. 얘랑 얘도 가능하죠. 얘와 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15억 남아요. 15억 답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지워되죠? 연습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3개 있다. 그럼 3개 다 곱해줘야 돼요. 몇 개 보라고요? 자,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3개나 된다. 그럼 3개 다 곱해주면 되죠? 4개다. 그럼 4개 다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바로 전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전 페이지에 보시면,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찾으셨나요?
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상승식 밑줄 쳐볼게요. 어쨌거나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자, 그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결과값은요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하랍니다. 자, 일단에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라고요? 10% 우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얼마라고요? 대상.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가로의 폭, 여기서는 대상 부동산의 5% 우세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5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5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105가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105.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는요, 대상 부동산이 3% 열세랍니다. 얘가 몇 프로 열세라고요? 3% 열세. 그러면 3을 빼주니까 얼마요? 9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요거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이건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는요, 대상 부동산이 4% 우세랍니다. 얘가 4% 우세죠? 얘 4 더해주면 돼요. 4 더해주니까 얼마라고요? 104 해주면 됩니다. 전부 곱하면 되겠죠?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요것만 곱하게 되면요, 이게 얼마냐면 1.05924 나옵니다. 1점 뭐라고요? 05924 이렇게. 근데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죠? 그럼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요거 있죠? 요게 5가 넘어가면 하나 올려줘야 됩니다. 5가 안 되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0. 뭐라고요? 059 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0.059.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자, 거기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가로의 폭. 요거 이제 점수를 매겨볼게요. 요거는 대상 부동산. 얘는요, 사례 부동산인데, 사례를 100으로 놨을 때 대상 부동산은요, 5% 우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다 적어보는 겁니다. 105. 적어볼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고객과의 유동성에서의 적합성에서는요, 대상 부동산이 3% 열세랍니다. 얘를 100으로 놨을 때 고객과의 적합성에서는요, 3% 열세라고 했죠? 얘는 얼마라고요? 97.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다고 했죠? 맞아, 안 맞아요?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죠? 이걸 100으로 놨을 때도 100점이라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는 4% 우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행정상의 규제에서는 얘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4% 우세죠? 104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일단은 하나하나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안 매겼어요? 매겼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평점법이다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평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것은, 자, 듣기만 하세요. 종합적 비교법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라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얘를 100점으로 놨을 때 얘는 한 105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점수를 매기는 걸 뭐라고요? 평점법.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걸 뭐라고요? 종합적 비교. 그러면 어떤 게 정확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는 게 높겠죠? 근데 어떤 게 속도는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금방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 비교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다 반영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걸 반영시키는 방법은 볼게요. 얘는 차이 나는 것만 아까 곱한 거 있죠? 차이 나는 게 이거랑 이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자, 이 사례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얼마라고요? 105. 그 다음에 얘는요, 사례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97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100으로 놨을 때는 104죠? 104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것만 곱해주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걸 상승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승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이 나는 것만 곱해주면 되죠? 이걸 뭐라고요? 상승시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론적인 방식입니다. 이론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총화식으로 해라. 뭐라고요? 총화식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부 합치면 얼마나? 400이죠? 얘를 합치면 전부 다 406이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406.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 얼마라고요? 400분의 406 있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계산한 걸 총화식이라는 겁니다. 아까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에서 계산해보세요. 아까하고 금액이 틀려져요. 왜냐하면 여기다도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거의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거의 한 100%는요, 그 상승식으로 물어봅니다. 뭔 식으로 하고요? 상승식으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이 나는 것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조금 더 다른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한 장 거꾸로 돌아올게요.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찾으셨죠? 이렇게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대상 물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가치를 산정하겠다는 얘기죠. 2번 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시점 수정,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우리 과도한 호황이라든가 불황기에는 사례를 통한 비교 조정이 쉽지 않겠죠. 사례가 들쑥날쑥하면은, 자, 이걸 가지고 조정하기 쉬워요? 어렵죠? 사례나 대사나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 수준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시장성 원리에 의한 것으로 아무래도 시장에서 직접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유용하지, 교회라든가 관공서 이런 것들은 주변에 거래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이런 거 가지고 사례를 구하기도 힘들고, 자, 이런 사례는 여러 가지, 자, 그 시장성도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5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저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투기적으로 가격이 막 급등해 있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요, 유사 지역 또는 주변의 용도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겠죠.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지만, 주변의 유사 지역이나 다른 용도 지역 있죠? 주변에 있는 용도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겠네요. 사례 부동산의 구조, 물리적 기능적 상태, 설계, 용도 등 개별적 요인이 대상 부동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차이가 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시점 수정은요,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요,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시점 수정을 왜 하는 거예요? 자, 사례가 2년 전에 거래했죠? 그럼 요즘에 거래한다면 올랐겠죠? 요거 반영시켜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그 다음에, 자, 이 9번 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자료는요, 기준 시점에 가까울수록 이용하죠? 50년 전에 거래한 사례를 구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매매 시장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 사정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걸 선택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거기 위쪽에 평점법, 종합적 비교법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평점법은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종합적 비교법은요, 종합적으로 대충 봤을 때 얼마 정도 우수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평가사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배분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이 있고 사례 부동산이 있는데, 대상 부동산은 낮입니다. 뭔지라고요? 낮인데, 낮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동일수권 내 낮이가 거래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건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니까 뭐 선택할 수 있다고?
건부지. 얘는 낮이고 얘는 뭐라고요? 건부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얘가 이제 10억에 거래했는데 10억 가지고 바로 수정하면 돼야 한대요. 왜냐하면 10억은 건물 가격도 포함되는 거죠. 맞죠? 지금 토지만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 10억에 거래된 거를요. 10억에 거래된 거를 요거와 요거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는 걸요. 배분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뜻만 하시면 돼요. 나눈 걸 뭐라고요? 배분법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다음 이거 이상 안 물어봅니다. 만약 공제 방식이라는 건 뭐하냐면 건물의 가치를 한 6억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10억에서 6억 빼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4억 이렇게 하는 걸요. 공제법이라는 겁니다. 우스운 겁니다. 만약에 비율법은요. 건물과 토지의 가격 비율이 얘가 60%고 얘는 40%다.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면 이거에 40%면 얼마나? 4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비율법이라는 건데 여기 말뜻만 하시면 돼요. 말뜻만 이렇게 사례부동산과 사례와 대상 일부만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배분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배분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자, 오른쪽 메뉴에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자,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사 있죠? 이거는 이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세라든가 보상금 책정하려고 표준지라는 걸 정해서 이따 할 겁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정해놓은 거 있죠? 지역마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주변에 표준지 공시가를 정해놓은 게 있죠? 이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공시지가기준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시지가기준법. 그죠? 근데 이 공시지가기준법은요, 거기 써놓으세요. 얘는, 자, 거기다 이 사정보정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자, 맨 위에다 뭐라고요? 사정보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표준지를, 가치를 구할 때 있죠? 표준지 정할 때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다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해 놓은 겁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다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했는데 여기다 또 이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위에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252페이지 맨 위에 서술형 지문. 1번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는요.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자, 순서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이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이걸요. 가격 형성 요인의 비교 있죠. 우리 형이 아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동생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러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같은 걸 다 보라고요. 가격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집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의 비교 방식 중에 종합적 비교법이 방식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정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고 결과적으로 안이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해볼게요.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의 비교 방식 중에 평점법은 저렇게 따로따로 평가하는 걸 다 보라고요. 평점법이라는 겁니다. 평점법은 주요한 개별 항목별로 예를 들어 핵지조건, 가로조건, 환경조건, 접근성, 행정조건 등 있죠. 이러한 그 개별 항목별로 얻은 비율을 사례 가격에 각각 곱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정확성은 높아요, 낮아요? 높지만 저거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저 하나하나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돌아다니면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저거 하는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하나요? 돌아다니면서 고저도 저 사이도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사례부동산의 일부분만이 대상부동산과 비교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요, 배분법을 이용하여 사례부동산의 일부만의 가치를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 또는 인근지역 등이 사례 수집의 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인근지역의 사례 자료일 경우에는요. 지역 요인 비교는 행할 필요가 없다. 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구한 거죠. 그럼 인근지역,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같은 지역이니까. 근데 여기서 구했다면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6번 볼게요. 공시지가 기준법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의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인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뭘로 하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표준지를 가지고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 다른 걸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잠시 쉬어서 약간 속도를 내서 할 겁니다. 이렇게.